네, 15주 3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5 마지막 장이고요. 문제 유형별 아동 상담에 대한 적용 파트입니다. 문제 행동에 대한 발달론적 접근, 신경 발달 관련 문제, 정서 관련 문제, 신체 생리 관련 문제, 행동 관련 문제, 충격적 경험 관련 문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행동에 대한 발달론적 접근은 유형별로 아동의 문제 행동을 살펴볼 것인데요. DSM-5에 근거하여 진단되는 아동 문제 행동의 전형적 특성과 진단 기준을 설명하게 됩니다. 신경 발달 장애에서는 지적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ADHD, 틱 장애를 살펴볼 것이고요. 불안장애에서는 분리불안 장애와 선택적 함구증, 외상 관련 장애로는 반응성 애착 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체 생리 관련 문제로는 급식 및 섭식 장애, 배설과 수면 장애를 살펴볼 수 있고요. 발달 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 아동의 문제 행동과 정신병리 정상 발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는데요. 아동이 정상 발달의 궤도를 나아가지 못하고 정상 발달에서 뒤처지거나 궤도에서 벗어나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발달 정신병리 관점에서 아동의 문제를 보려고 할 때 아동의 정상 발달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고요. 아동의 문제 행동과 정신병리의 발달을 설명하려는 여러 이론들을 살펴보면 이론은 각각의 행동과 심리의 특정 측면에 초점을 두고 아동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은 억압된 정서, 행동주의 이론은 잘못 학습된 행동, 그리고 인지 이론은 왜곡된 신념 및 심리, 행동적 병리를 발달시킨다고 봅니다. 이론들은 각각의 아동의 정서, 행동, 인지의 문제와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훌륭한 틀을 제공하고요. 인간 정서와 행동과 사고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어느 하나가 변화되면 다른 것들도 변함으로 이론은 심리, 행동, 정신적 문제를 가진 아동과 성인을 위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하나의 이론에 입각해서 문제를 볼 때 한계가 있고요. 행동주의 이론은 행동을 수정하고 교정하는 방법을 잘 설명하고 있으나 내면의 감정과 욕구에 대해서 경시하게 됩니다. 인지 이론은 행동과 정서가 사고에 의해 조절된다고 보고 인지 재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인지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본능적 욕구를 소홀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을 절충하려는 절충식 접근이 있으나 절충식 접근은 자칫 피상적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론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른 부담이 따른다고 해요. 잘못하면 정서, 행동, 인지의 통합인 전인적 발달에 대한 인간의 해체를 보는 위험도 따른다고 합니다. 아동의 문제를 행동은 행동주의 이론으로 또는 정서, 정신분석적 이론, 사고는 인지 이론에 접근하여 이해하려고 한다면 아동을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인간으로 보지 못하는 일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발달 정신병리적 관점은 통합적 발달론적 견해에서 정서, 행동, 인지의 발달을 이해하려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달은 정서와 행동과 인지가 통합적으로 점성 원칙을 따라 진행되고 점성 원칙이란 발달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발달에 더하여 다음 발달이 점점 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점성 발달에 대한 정상에 대한 이해는 발달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분화와 통합을 걸쳐 발달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질적으로 다른 단계를 걸쳐 발달하게 됩니다. 먼저 분화와 통합에 관해 살펴보면 우리는 아동 발달을 공부할 때 아동의 신체 발달, 인지 발달, 그리고 사회 정서 발달을 구분하여 학습합니다.
각각의 발달은 분화 과정을 거쳐 점차 정교화되고, 신체 운동 발달은 대근육의 전체적 움직임에 점차로 소근육이 발달되며 작은 물건을 손가락으로 집을 수 있게 발달하게 됩니다. 인지 발달은 감각 운동 인지에서 직관적 사고로 또 구체적 사고로 발달을 하고요. 정서는 쾌와 불쾌의 미분화된 정서에서 점차 분노, 혐오, 기쁨, 자랑스러움 등의 분화된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게 됩니다. 신체, 인지, 사회 정서 발달은 분화되어 발달하면서 점점 조직화되고 통합되어 갑니다. 신체와 인지의 정서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통합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의 발달 지체나 왜곡이 생기면 다른 영역의 발달에도 지장이 되게 됩니다. 발달의 특징을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질적으로 발전된다는 것인데요. 정상 발달을 이해할 때는 발달 단계의 특징과 그 단계에 이루어져야 할 과업을 알아야 하고, 아동의 신체 발달에 관해서 발달 기준이 조사되어 보고됩니다. 아동의 인지 발달 단계는 피아제의 이론으로, 사회 정서 발달 단계는 프로이드와 에릭슨의 이론으로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론은 조금 공부를 하세요 라고 시험에 출제하겠다라고 한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발달 단계의 특징 역시 신체, 인지, 정서의 발달 영역별로 설명되지만 이들을 분리해서 볼 수 없으며 서로 통합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서 발달을 위해서 이제 우리 교재 311페이지에 표 5-1로 제시한 것과 같은 신체, 인지, 정서 발달을 이루는 것과 함께 각 발달 단계마다 달성해야 하는 발달 과업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달 과업을 이해하는 때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이 도움을 주고, 에릭슨의 첫 발달 단계의 과업은 신뢰감 대 불신감이잖아요. 신뢰감은 모와 엄마와 애착을 바탕으로 하고, 엄마와 안전된 애착을 갖는 영아는 기본적인 신뢰감과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안전 애착을 형성한 영아는 엄마를 안전기지 삼아 주변을 탐색하고 세상과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쌓아가죠. 양육자가 영아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애착 형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릭슨의 두 번째 단계인 걸음마기의 발달 과업은 자율성 대 수치심이고, 걸음마기에는 자아의 분리와 개별화가 나타나고 자기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면서 자기 주장이 늘고 고집스러운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스스로 밥을 먹고 옷을 입으며 대소변을 통제하는 경험이 자율성의 기초가 되고,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경험이 자율성 증진에 필요합니다. 걸음마기 아이가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스스로 하도록 기다리며 격려하는 것이 자율성 형성에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인 학년 전기의 발달 과업은 주도성 대 죄책감이고, 스스로 하고자 하는 자율성을 넘어 자기가 세운 목적을 달성하려는 주도성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아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거대한 것이 아니고, 여름에 겨울 코트를 입고 나가려 한다든지, 식사할 시간이 되었을 때도 계속 TV를 보기를 고집한다든지 하는 것이 유아가 달성하려는 목표이죠. 이때 유아에게 훈육이 필요한데요. 강압적이거나 애정철의 훈육이 아니라 유도적 훈육을 하여 자기를 통제하는 통제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훈육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하는 통제력과 함께 사회 문화의 규범과 가치를 습득합니다. 네 번째 단계인 학년기는 근면성 대 열등감의 문제에 놓이게 되고, 학교에 입학하여 읽고 쓰기를 배우고 친구들과 관계 맺고 규칙을 지키는 일들에 대처하면서 열심히 하는 근면성을 경험하거나 열등감을 경험하게 되면 기초학습 능력을 습득하고 또래 관계를 수립해 갈 때 아동은 자아 존중감을 기르게 됩니다. 위험 요인에 대한 보호 요인은 아동의 문제 행동을 발전시키는 원인이 되는 개인의 특성 무엇인지, 환경의 특성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 요인은 문제를 낳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고, 보호 요인은 취약함과 열악함을 극복해내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요인을 말합니다. 위험 요인이란 아동의 정상 발달을 위협하는 요인들인데요. 예를 들면 신체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나 염색체 이상으로 신체 능력이 낮게 태어난 아기는 정상 발달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빈곤하고 범죄가 흔히 일어나는 지역에서 태어난 아기는 정상 발달을 이루는 데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위험 요인이라고 확인한 아동 개인 특성, 환경 특성, 그러한 개인 특성과 환경 특성의 상호작용 과정에 나타나게 되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위험 요인은 그것들이 언제 발생했는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학대가 출생 초기부터 일어났는지 아니면 아동기에 가족이 해체된 후 일어났는지에 따라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고, 연구자들은 생애 초기의 영향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생후 초기의 역경이 아동의 문제행동 발달에 특히 영향을 주어 생애 초기에 위험 요인에 처하는 아동은 건강한 발달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험 요인의 수 역시 문제행동 발달과 밀접히 관련이 되고, 위험 요인의 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문제행동 발달의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아동의 문제행동을 개선하고자 하는 아동 상담자는 아동이 접하고 있는 위험 요인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요. 어떤 위험 요인은 개선되기 어려울 수 있고, 염색체 이상으로 지적 능력이 저하된 아동의 특성은 양육자의 학대를 이끌 수 있습니다. 아동의 낮은 지적 능력과 양육자의 학대는 아동의 부정을 더욱 부추깁니다. 이런 경우 아동 상담자는 아동의 지적 능력을 정상 수준으로 개선시킬 수는 없으나, 부모 교육을 통해서 양육 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양육 환경의 변화는 아동의 부적응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호 요인은 비슷한 위험 요인들에 처해 있으면서도 어떤 아동은 문제 행동을 발달시키는 반면 어떤 아동은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학대 경험하는 아동이 모두 문제 행동을 발달시키는 것은 아니고, 이는 학대라는 환경의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아동 개인의 어떠한 특성, 예를 들어 인내심이나 용기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적 능력이 낮은 아동이 모두 심각한 부정응 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는 낮은 지적 능력에도 불구하고 수용적이고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부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처럼 아동이 발달 과업을 잘 이루어 건강한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요인이 보호 요인입니다. 개인의 특성, 뛰어난 지적 능력, 또 가족은 어떠한 양육인지, 형인지 확대 가족의 연계에서 해석할 수 있고, 또 가족 외의 맥락에서 친사회적 또 효율적 학교에 취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특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아동은 출생 후부터 계속 긍정적 발달을 보이는가 하면 어떤 아동은 계속 부정적 발달을 보입니다. 어떤 아동은 긍정적 발달을 보이다가 언제부터인가 부정적 발달을 보이게 되고, 어떤 아동은 부정적 발달을 보이다가 긍정적 발달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발달 경로를 보이는가는 아동의 특성과 환경의 특성이 상호작용하여 진행되는 것인데, 문제 행동은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취약한 특성을 지닌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 문제 행동은 일찍부터 나타나고, 환경 개선이 뚜렷하지 않으면 아동의 문제 행동과 부적응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한 특성의 아동이라 하더라도 환경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면 아동의 부적응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부적응과 문제 행동이 이후 성장에서 계속 부정이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부적응 행동의 발달 경로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발달 경로를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쟁점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아동의 정상 발달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언제인가 하는 점이고, 어머니의 사후 우울증은 아기가 태어난 직후부터 어머니와 아기의 애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영아기의 애착 형성에 민감한 시기이고, 이 시기에 어머니의 정서 불안정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아동기에는 학교에서의 경험이 아동의 자아상에 심각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교사의 예상치 못한 질책이나 또래로부터 따돌림 경험이 아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발달 단계에서 발달시켜야 하는 과업을 방해하는 경험은 발달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시킨다고 합니다. 문제 행동에 대한 개념화를 살펴보면, 발달 정신병적 관점은 아동의 문제 행동의 발달 경로에 대한 시각을 제공하고, 발달 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 정상 발달을 방해하거나 발달에서 일탈하게 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추론하고,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문제를 나타내게 되었는가에 대한 가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현재 문제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어떠한 진행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개념화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는 것이지요. 사례 개념화는 사례를 이해하고 상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현재의 발달을 보이게 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아동이 발달 단계마다 아동이 어떠한 발달 양상을 보였는지, 양육 환경은 어떠했으며 어떠한 생활 사건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발달 단계마다 이루어야 할 주요한 발달 과업들을 중점으로 이 과업들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었던 요인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고, 영아기에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된 요인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임신을 원하던 바였던 출산했을 때의 기분은 어떠했고, 어머니의 정서 상태는 어떠했고, 그 정서 상태에 영향을 준 사건은 무엇이었는지, 아기의 기질은 어떠했으며, 이러한 질문을 함으로써 애착의 질을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아동의 문제를 지속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가설을 세우게 되는데요. 아동이 문제 행동을 하면서 얻는 이득이 무엇이며, 양육자는 무엇을 얻는가, 또 반항이 심한 남아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으므로 반항적인 행동을 강화시키고, 양육자 역시 점점 더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여 남아를 순종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의 문제를 지속시키고 있는 아동과 환경의 특성을 파악하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신경 발달 관련 문제를 또 살펴보면, 여기서는 이제 지적 장애에 대한 부분으로 전형적인 특성도 조금 살펴볼게요. 지적 결함의 정도가 고도인 경우에는 만 2세 이전에 운동, 언어, 사회성 발달에서 지연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운 증후군처럼 지적 장애의 원인이 유전적 결함인 경우에는 특징적인 신체적 외모가 나타나는 등 그 특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생애 초기부터 장애가 있음을 인지할 수 있겠지요. 이에 따른 진단 기준은 지적장애에 대한 대표적인 신경발달장애의 발달 시기에 시작이 되고 지적 발달 장애로도 명명됩니다. DSM-5 이전까지는 정신지체로 명명되고, 임상적으로 그 결함 정도를 확실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서 DSM-5부터 전반적 발달 지연이라는 진단 기준을 추가하게 된다고 해요. 지적 장애에 대한 진단은 지적 기능과 일상생활에서의 적응 기능 결함, 또 결함이 시작된 시점을 근거로 하고, 지적 기능은 추론, 문제 해결력, 계획 세우기, 추상적 사고, 판단, 가르침과 경험을 통한 학습, 실제적인 이해와 같은 지적 기능과 연관되며 언어 이해, 직업 기억력, 인지 추론, 양쪽 추론,
추상적 사고, 인지적 효율성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DSM-5에서 지적 장애의 지능 쑥에 대한 부분은 적응 기능의 세 영역의 수준을 기초로 경도, 중등도, 고도, 최고도로 분류하였다고 합니다. DSM-5에서 제시한 지적 장애에 대한 진단 기준을 우리 교재에서는 322페이지, 323페이지에 또 안내하고 있고, 자폐에 대한 부분은 제가 교사 경력이 있었을 때 자폐 아이를 2명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교사로서도 힘든 시기였고, 부모가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대한 그 판단의 시기에 따라서 아이가 조금 더 빨리 조금 치료적인 전문성을 받을 수 있는 시기도 적기를 놓치느냐, 잘 좀 받을 수 있느냐에 또 교사가 좀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자폐란 문자 그대로 스스로 문을 닫은 아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와 단절되어 자기 세계에 빠진 상태로 다양한 장면에서의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지속적인 경험이 있고, 행동 패턴이나 관심 대상 혹은 활동이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특징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특징은 일반 아동에게서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행동 양상으로 대개 발달 초기 단계부터 나타나는데요. 여아보다 남아에게서 4, 5배 더 많이 발생되고 75에서 89% 정도가 지적 장애를 동반하고 간질을 동반하는 경우가 25%라고 합니다. 처음 이 장애를 유아 자폐증으로 명명하고 발병 원인을 부모의 적절한 양육으로 추정하였다고 합니다. 의학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그 원인을 중추 신경계 이상으로 보고하고 있고, 부적절한 양육으로 인해 자폐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장애를 반응성 애착장애로 감별 진단하게 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핵심 증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심각한 결여,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함, 동일함에 대한 집착별로 행동 특성의 예를, 또 우리 교재 324페이지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심각한 결여도 자폐에 대한 병리 증상은 극도로 고립되고 주변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극에 반응하는 형태에 대한 부분,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함, 또 동일함에 대한 집착, 자폐 아동은 특이하고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동일한 것을 집착하고 관심의 대상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제가 경험한 아이 같은 경우는 특정한 소리, 아버버버버버 이러면서 교실의 문이 열리면 무조건 밖으로 튀어나가 버려요. 그래서 교사가 그 아이만을 봐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1대 15, 1대 20 뭐 이런 비율이 이 아이한테는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아이에게 교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과 집중해야 되는 시간, 여러 가지가 또 다른 학부모들과의 관계에서 또 민원의 거리가 제공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에 대한 스펙트럼 장애는 그 원인을 선천적인 뇌기능 장애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능 회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폐로 잘못 진단받는 경우 부모가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주의력 결핍 장애에 대한 부분은 특정 과제에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의 결함이 있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충동적이며 과잉 행동을 하는 특성을 나타냅니다. 이 장애가 있는 아동은 일반적으로 말을 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시한 것과 다르게 또 행동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이 아이에 대해서 관찰하고 상담 센터를 가기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교사로서 아이들을 교실에서 관찰하면서 부모님과 또 그런 시간을 경험하는 부분들을 또 갖지 않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서 관련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아동기에 갖는 주로 불안과 관련된 거잖아요. 심리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의 과정을 그 대상으로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두려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교사가 잘 기민하게 관찰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아이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 상담에 대한 원 파트부터 파트 지금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아동 상담의 이론과 실제에서 아동 상담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과 또 아동 상담에 대한 정의, 또 상담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상담에 대한 기법, 또 유형별, 문제 유형별 아동 상담에 대한 적용을 지금 8주차부터 15주차까지 해서 녹화를 마쳤습니다. 편안하게 틀어놓고 스트리밍 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수고 많으셨고 실습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